우리 심용환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그 궁금증이 일단 먼저 있어요. 네. 전국계 안 나오시더라고요? 지금은 봉도사님 많이 바빠가지고 진가요를 좀 쉬기로 해가지고 잠깐 쉬기로 하신 거구나. 네네. 이상하게 방송을 있잖아요. 어떤 분이 잘 안 나오잖아. 그럼 불화설이더라. 무슨 연예인 나오고. 그래서 심 작가님 나오신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 달라고. 지금 그만 두신 거냐? 뭐 어떻게 된 거냐? 그 전국구의 그 최강욱 변호사도 한참 안 나왔었잖아요. 이게 막 불화설이더라. 참 그 이 바닥도 참. 자, 근데 최근에 탄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헌법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네. 헌법 위반했냐 안 했냐. 그렇죠. 박근혜가 뭐 그런 이야기인데 요즘 보니까 심 작가님이 저번에 낸 책 있잖아요. 단박이 형사요? 예, 그거 네.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완독한 책, 방송하다 보면 이렇게 책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완독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책갈피 끼워놓고 읽었는데, 정말 책을 쉽고 재미있게 잘 쓰시더라고. 감사합니다. 예. 이런 분이 또 책을 한 권을 더 내셔가지고, 그 책 이야기 뭐 겸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일단 책 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책 소개를 뒤로 가니까 사람들이 끝까지 안 듣고 어떤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일단 내신 책부터 한번 소개 한번. 네, 저는 헌법의 상상력이라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평소에 좋아하고 즐겨 듣는 방송에 PD님과 저번에 이제 올 때 책 한 권 들고 오니까 신비님께서 왜 한 권 들고 와? 이래가지고 제가 이번엔 출판사 얘기해서 못 간다. 그래서 제가 뜯어와서 이번에 다 제대로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작가한테 직접 책 받는 게 굉장히 맞아요.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기쁜 일이야, 그거. 예, 굉장히 그 선택받는 사람 같아서 기분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이렇게 이제 작가님들이 사인해주는 책을 주위의 지인들한테 가끔씩 이렇게 빌려주거나 보여줄 때 있거든요. 네. 뭐 굉장히 신기해요. 이 사람 직접 만난 적 있어, 뭐 이런 개념으로. 작가님 책은 지금 그 제 지인의 지인까지 지금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 제가 그 받았던 책이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아, 단박이 형사요? 네. 네. 사라고 해야죠. 아니 근데 맞죠. 그렇긴 한데 되게 죄송하네. 그만큼 열독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랑 가깝지 않으신 분들은 사보시라는 얘기예요. 묘한데요. 예. 그래서 그 책이 어쨌다는 거예요. 아, 지금 헌법의 상상력. 예. 아, 그 책을 출간했죠. 예. 사실은 작년에 이제 개헌 얘기 막 나올 때, 그러니까 4.13 총선 전에 저도 위기감을 느꼈죠. 저런 것처럼 할 것 같아서 외국 사례들을 봐도. 그래서 뭔가 개헌 이 부분에 대해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생각보다 빨리 작년 10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개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올해 한 중반기 정도 내려고 준비했던 책인데 출판사가 이제 지금 내야 된다. 물은 지금 들어왔다. 그래서 빨리 노를 저어야 된다. 토할 뻔했어요. 이거 제가 작업하다가. 막 쓸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게 잘 써야 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쓴다고 해서 내용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너무 힘들게 작업했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궁금해요. 그 필력. 아니 기간 따지는 기획부터 시작하면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된 거고요. 실제로 쓰는 데는? 실제로 쓰는 거는 한 4개월. 아니, 그 이야기를 여기 왜 여쭤보냐면, 우리 송 작가한테 한번. 왜냐면 저분이 책을 한번 처음에 한 권 냈는데요. 네. 5탈자를 교정도 안 해주고 출판사가 됐어. 뭐야? 그래가지고, 엉망이었어요.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컬렉션의 수준에 속하는, 그것이 나중에는 훨씬 비싸게 팔릴 것이다. 그렇지. 저주받은 원판. 초판은 지금 어디에 숨어있는지 찾을 수도 없어. 근데 진짜 작가라고 하는 게 정말 부지런해야 되는 게, 느끼는 게, 저 양반 그 책 쓰는데요. 닥달을 해가지고, 한 1년 이상 걸렸는데, 실제로 책을 내는 데는 사실 몇 주 안 걸리는, 그러니까 부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꾸준히 쓴다거나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한번 전수 좀 해주세요. 책 쓰는 법. 뭐라고 얘기했대요? 전수에서 될 일이야. 인간 자체가 게으른데. 디스 좋아. 이런 디스 좋아. 야, 돈 들여 대필 작가 둘만 붙여줘, 내가. 자,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키워드는 나중에 보더라도 최근에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사실은 범국민적으로 헌법 책들을 많이 읽어봤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던 굉장히 많은 헌법 책들이 지금 베스트에 올라간 적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심용환은 뭐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필요했길래 심용환만의 헌법 읽기를 책을 써야 되는지 그 모티브가 어디에서 왔는 건지 또는 이 책은 다른 애국 서적들과 다르게 뭐가 차별화 있는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촛불혁명에서 그렇죠. 이 흐름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또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실제로 뭐 시민단체나 뭐 국민운동 본부 이런 데서도 도움 요청도 왔었고 뭐 정치권에서도 도움 요청이 오고 나름대로 뭐 여기저기 구경을 가봤어요. 근데 느꼈던 현실은 정치권은
내 후보를 대통령 만들겠다는 생각밖에 없고 그렇죠. 또 뭐 시민운동 쪽이 더 좋지만 또 이제 저도 제 롤이 있다라는 고민 때문에 어떻게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중요한 것은 제가 갖고 있는 뭐 역사, 인문학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좀 좋은 화두와 논의를 좀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해서 집필을 하게 된 거고요. 굳이 헌법 얘기를 끌고 들어온 건 우리 헌법조문에 뭔 내용이 있느냐 하나하나를 얘기하고 싶다기보다는 우리의 역사가 헌법으로 만들어졌고 그렇죠. 반대로 헌법이 우리 역사를 또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보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다르네요. 차이점이 있네요. 네, 왜냐하면 촛불의 결과가 결국은 누구 대통령을 뽑냐가 아니라 저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세계를 건설하는 방식이 헌법을 새로 만들든 그러니까 개정을 하든 아니면 있는 걸 갖고 잘 쓰건 간에 그건 좀 판단이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헌법이라는 주제를 관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좀. 제가 그 질문을 왜 던졌냐면 최근에 제가 김재동 씨가 헌법을 달달달 외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만민공동에도 참여해 본 적이 있고. 근데 사람이 품위가 달라지더만 아, 이 그거 헌법이 굉장히- 몸에 익혀버리니까 언어부터 그다음에 지적 수준이 장난 아니더만 키워드가. 그래서 저도 이제 읽기로 시작했어요. 너무 멋있더라고. 아, 이제 외우시려고요? 네, 저도 외워야 돼요. 한 100번 보면 외워지겠죠. 좋다. 네. 아니 근데 뭐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헌법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이냐 또는 뭐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어떤 기본적인 골자들 이런 것을 좀 체화시키는 거는 대단히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아니 민주공화정에 사는 사람들이 맞아? 싶을 정도로 너무나 왕정에 익숙한 애티튜드를 보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왕정에서 지금 통하는 이야기지 민주공화정의 시민이라면 그런 소리는 할 수 없다. 라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본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 어느 정도 기본은 맞춘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라고 할 때 그 기본이 사실은 헌법인 거잖아요. 헌법을 전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헌법을 읽는 노력, 그것을 베이스로 삼는 노력 이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싶은데 이 책은 헌법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그러니까 헌정사 지금까지 어떤 헌정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외국에서의 그 헌법의 사례 외국의 그 시스템 각 나라 뭐 프랑스나 뭐 북유럽이나 이런 데의 것까지가 포함이 된 거여가지고 두루두루 알기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일 것 같아요. 네. 쓰느라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네. 부록에서도 지금까지 이제 9차 개헌, 현재 87년도에 있었던 개헌이 이제 9차 개헌이잖아요. 재헌 헌법에서부터. 그러니까 네. 10개의 헌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10개 판본.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 일목해서 볼 수 있게 부록도 이렇게 또 책에 딸려 있네요. 그러니까 저 별책 부록이 되게 좋은 건 출판사가 저를 제대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부록을 만든 것 같고요. 솔직히 부록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부록이 사실 저작권에 전혀 관계가 없는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거 한번 많이 찍으면 값도 별로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정말 좋은. 이건 배급해야지 사람들한테. 네, 정말.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런 자리에 헌법학자나 또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 모시면 재미가 없거든. 근데 심용원 같은 재기발랄한 젊은 신세대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면 훨씬 재밌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모시게 된 거예요. 질문부터 한번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가 지금 얼마나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도 한번 잠깐만 해보죠. 실제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이건 해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개인적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많은 분들이 반복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제 책을 보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일이 반복되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최근에 손학규, 김종인 이런 사람들이 개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50년대 때도 권력이 좀 약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주로 들고 나오는 게 개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치는 거죠. 시민들이 또 개헌이야. 그리고 이제 현실이 반복된다라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가 4.19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경험을 전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6월 항쟁을 통해서 어찌됐건 제도적인 민주주의의 기초는 낮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이 촛불의 열기의 결과는 뭔가라는 건 결국은 그 헌법이라는 개념이 현실화가 되는 과정이 아닐까? 그리고 헌법이 기껏해봤자 대통령 임기 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 어떤 삶을 규정하는 생활권과 관련된 그런 문서로
우리 안에 정말 의미 있는 게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방향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순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3단계 지점이 아닐까. 뭐 그런 문제식. 1단계, 2단계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4.19 6.15항쟁이라고 하는데 보통 4.19 6.15항쟁이라는 걸 얘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4.19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혁명 자체를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6.25 항쟁은 제도적인 기초를 완벽하게 확립한 순간. 형식적 민주주의의.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그것에 대한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뤄가는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근데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우리가 이제 선진국들의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 대표적으로 프랑스 이야기도 하고 영국 이야기도 하는데 미국의 민주주의가 한 200년 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도 헌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 기본 베이스 바탕에 평등이라는 게 있다고요? 네네. 그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제가 일장에다 썼던 얘기가 사실은 평등,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자유롭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의외로 미국을 연구한 학자들, 꼭 헌법학자가 아니라 역사학자나 여러 학자들이 보는 건 뭐냐면 왜 미국이 이렇게 잘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느냐라는 건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 비슷한 수준의 교육 수준,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단련된 민주주의 훈련. 그러니까 대부분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한 그 순간,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은 막 계속 그 구체제랑 싸워야 되잖아요. 얘네는 영국 애들을 밀어낸 그 순간 비슷비슷한 자기들끼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비슷비슷한 평등성이 그들의 자유민주주의를 발달시키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였는데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얘기는 막스도 한 적이 있었어요. 막스가 미국은 이미 이 진화된 시민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새롭고 발전이 가능한 그런 사회다. 이렇게 막스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재벌개혁이라든지 뭐 이재용 구속 이런 문제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개혁이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걸 따로 떼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아까도 김재동 씨 얘기를 했지만 실제 헌법조문의 3분의 2는 다 경제적이고 사회관리적 조항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헌법적 사고고 그런 것들에 기반한 사회개혁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거지 뭐 여기까지가 김종인이 얘기하는 것까지가 뭐 헌법이고 이런 어떤 이재용 재벌개혁 이런 거는 아주 비헌법적 발상이고 저는 그게 아니라는. 아니 제가 이게 정말 헌법을 알아야 되겠구나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앞에 말씀드렸던 왕당파들이 아직도 존재하는구나 하는 어떤 기함을 할 만한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자신들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들은 그러니까 수정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보지 않고 또는 일부러 배관시하고 그런 상태에서 무슨 소리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고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아주 무한한 착취가 다 가능한 것처럼 그게 마치 정말 헌법 안 찾아본 사람은 정말 그렇게 믿을 것처럼 네가 얘기하는 건 사회주의고 내가 얘기하는 게 자본주의고 우리나라 헌법은 그래서 그게 맞아 라고 자기들이 무한 경쟁과 착취를 막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아니라고 헌법에 아니라고 나와 있고 87 헌법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보강되었다고 그 얘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헌법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전체적인 어떤 한 나라의 어떤 법령 그러니까 국가 운영 방침,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방침인 것이지 그게 이제 세부적인 안을 보여주는 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사실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 미사 요구들로 그냥 이렇게 어떤 개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도 뭐 그런 생각이 있었고 저도 뭐 헌법에 대해서 원래 제가 헌법학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많이 생각이 바뀐 게 되게 얘기 잘해주신 게 단적인 게 뭐냐면 결국 박정희 얘기로 가요. 박정희 전에는 그러니까 이승만이나 이공화국까지는 이익균 정권 조항이라고 그러니까 경제에 있어서 기업이 경영을 해서 이윤을 내면 그 이윤은 기업가와 경영자가 노동자가 공유해야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있었던 거죠. 있었죠. 예, 이공화국 때까지. 약간 그 뭐랄까 공산주의는 아니고 어떤 평등에 대한 분배에 대한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헌법 안에. 심지어 그 재헌헌법에서 들어간 조항인데 재헌헌법 당시에는 그걸 두고 국회에서 어떤 논쟁이 벌어지냐면요. 한쪽 국회의원 측은 이거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구절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수가 이제 좋다. 반대편에선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공유만 하자. 이득만. 이득을 공유하자는 거다. 결과에 대한 공유. 근데 이게 너무 다른 거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냥 사실은 기업인들이 뭐 고용주가 노동자들 마음껏 하는 거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재헌헌법 때 국회의원들의 논의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갖고 이 균형권을 논의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박정희 정권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싹 없어진 거지. 이익균형권 조항이 빠져요. 근데 제가 너무 억울한 건 그때 당시 공무원들한테도 노동 상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삭제해버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억울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사실은 이 헌법을 완전 유린하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신 뭐 헌법으로 헌법의 어떤 기본권을 그냥 제한했다 그런 정도로만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헌정사에 있어서 박정희가 그 미친 해악이랄까 완전히 이 재헌헌법의 정신도 무시하고 사실은 제2공화국 때에 만들어진 그 헌법도 지금 우리의 거하고는 조금은 다르고 새로 도입해야 할 것들도 있지만 재발견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그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것들을 싹 다 자기 마음대로 폐기해 버리고 유신이라는 그 끔찍한 헌정 유린을 했던 것인데 그걸 자꾸 기반으로 생각하면서 그게 마치 자본주의 헌법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오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율을 느낀 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기회의 균등이란 말이잖아요. 네. 그 기회의 균등이란 말이 처음 나온 게 제3공화국 그러니까 박정희 때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무슨 뭐 대단한 진리인 것처럼 그 이상을 이야기하면 넌 사회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런데 이 책에 그 박정희는 헌법의 카리스마를 만들고 키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또 하나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는 박정희 하면 사실은 이승만보다 더 센 카리스마를 가진 독재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보세요. 이승만은 원래 되게 유명한 독립운동가고 오랫동안 해외에서 활동했었고 10년간 카리스마 있게 국가를 운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때 군사 쿠데타를 했었던 박정희는 권력도 자기 혼자 쿠데타 주도한 것도 아니고 대장도 아니었고 왜소한 위치였다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에 자기의 세력을 강화하는 과정이 결국은 개헌. 헌법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개조를 시켜서 자기의 위상을 인위적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간과했고 사실은 저도 몰랐죠. 왜냐하면 저도 역사를 바라보는 게 사건이나 정치사로 봤는데 헌법사랑 결부시켜 보니까 이 박정희라는 사람이 권력 강화 방식으로 헌법을 고쳤구나. 왜냐면 박정희가 했던 게 첫째는 국회의원의 수를 많이 줄여요. 그렇죠. 그게 박정희가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 150명. 150명이면 충분하다. 지금도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 많을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확립시켰다. 최근에 안철수가 그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부통령 선거제 없애고. 왜냐면 부통령을 선거로 뽑으면 권위가 있는데 없애버리고. 그렇죠. 국무총리 임명제로 바꾸고. 경제기획원을 직속으로 시키면서 모든 행정기관을 다 대통령 산하로 두고. 그러니까 대표적 예가 뭐냐면 프랑스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해요. 근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견제를 할 수 있구나. 네, 왜냐면 대통령이 전체를 주관은 하지만 실무를 하나하나 장악할 수 없어요, 구조상. 그냥 국무회의 의결권이 없으니까. 혹은 또 다른 나라는 그건 책에 안 썼는데 그냥 국무위원들이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데 국무위원들이 알아서 결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옛날 신기하다. 뭐 조선시대나 이런 역사를 얘기할 때는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이 제도를 없애고 육조 직계제로 하여서 왕권을 강화하였다. 뭐 이런 얘기 딱 있잖아요. 그거죠. 예.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역사책에서 막 달달 외워가지고 시험도 보고 했지만 실제 그 현대에 있어서의 헌정사에는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헌법학이라는 게 자기들이 자존심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독일 무슨 헌법. 그러니까 헌법학이 역사랑 같이 보질 않고 계속 그냥 개념적인 나열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우리나라에서 기본권 개념 있잖아요. 이렇게 개인의 네. 그런 걸 말로 잘 쓴 건 아까 이제 되게 잘 지적해 주셨지만 박정희 때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때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실제 중요한 건 다 자기 위주로 몰고 추상적인 권리 규정은 또 되게 잘해주는. 그걸 실제로 안 지키는. 그리고 이제 이익균정권 같이 딱 봐도 이거는 해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경우 또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됐건 헌법사를 얘기하더라도 박정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그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제로 변질돼 버린 꼴이 됐다. 네, 그건 확실한 그렇게 거죠. 돼버린 거죠. 네, 네. 그게 개선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3부가 민주주의 기본인 3부가 견제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린.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을 이용해 권력을 강화한 박정희의 딸이 그 헌법을 위반해서 지금 탄핵 직전에 와 있는 거네요. 아이러니하죠.
헌법한테 쳐 맞아야 되는 거지. 진짜. 그러네. 근데 여하튼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게 뭐냐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사람들의 관심이 헌법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다도 자세히 묘사해놨는데 무너뜨리는까지 했어. 6.29 선언을 양보를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거냐. 것인가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뽑을 거냐로 가면서 그렇죠. 뭐 후단협 이런 거 만들면서 이제 후보 단일화 해서 뭐 김영삼이냐 김대중이냐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전율을 느낀 거죠. 제가 책 작업을 하면서 똑같이 가는 게 왜냐면 이 책이 후반부 작업을 할 때가 이제 탄핵 인용이 넘어선 상태였었기 때문에 딱 가는 게 뭐냐면 탄핵, 그러니까 인용이 아니라 탄핵 그걸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이제 문재인이냐 이재명이냐 안희정이냐 갖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87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개헌 과정 자체는 그냥 여야가 합의하에 처리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여전히 오늘날 헌법이 좋긴 좋지만 많은 어떤 제왕적 요소라든지 사회 경제적 요소가 부족하다라든지 특히 얘기하신 공무원 그렇죠. 권한 같은 것들은 다 제한돼 있고 제한돼. 그런 게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재헌헌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책에 보면 프랑스 이야기하고 미국 이야기 또 더 나아가 일본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연관이 있는 건가요, 우리 헌법이? 어떻게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나요, 우리 헌법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남의 나라 얘기를 다 자세히 쓰지는 않았고요. 예. 그 나라의 특징적 요소가 좀 우리나라의 어떤 과정과 비슷한 것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대비하는 형태로. 짤막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궁금해요. 미국에는 어떤 거고 일본에는 어떤 거, 프랑스는 어떤 거냐?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평등성이 있었기 때문에 잘 돌아간 거고 프랑스는 이원 집정부제 갖고 장난치지 말아라는 게 제 문제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분할해서 이원 집정부제를 하면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때 무슨 김병준 책임 총리지 이런 네, 얘기 막 맞아요. 나왔잖아요. 실제로 프랑스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프랑스는 근 200년간을 계속 내각 책임제로 가다가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알제리 문제라는 식민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심각한 국난을 극복하려고 드골이라는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을 끌어와서 그 사람들 권한을 많이 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드골이 그러면 유신헌법처럼 마구 헌정을 유린했냐? 그건 아니라는 전혀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때 그 김기춘이가 유신헌법 해설서 쓰면서 계속 드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처럼 강력한 뭐 대통령제를 만든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또 김기춘과 나오네요. 다 나와요. 이게 좀 하다 보면. 예. 유신헌법에 상한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헌법 중에 그 권력 구조 중에 지금 뭐 정가의 보도처럼 시기 때때로마다 내각 책임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승만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 일이? 네. 계속 반복됐다는 거죠. 아니 그게 이제 제2공화국 때에 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이승만의 어용 정당이 자유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유당에는 사실은 후계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야당인 민주당에는 조병옥, 장명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구도다.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러네. 아니 반복되는 거니까. 당도 네. 똑같아. 자유당. 그래서. 심지어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우리나라 60년대 때 야권 단일화로 만들어진 정당 이름이 국민의당이에요. 그걸 제가 여기다 책에 썼어요. 써놓고 야 대단한 책 썼다 이러면서 막 뿌듯해하고 잘 모르시는 거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이 예전에 있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뭐냐면 하고 싶었던 말이 그러니까 자유당의 고민이 뭐냐면 이승만이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집권 연장을 하지? 해서 자유당 측에서 뭘 제안하냐면 민주당에다가 당을 합치자. 당을 합치고 대신에 이제 뭐 국무총리 지명제 같은 거라서 야당의 유명한 사람이 당수가 되고 의원 내각제법을 바꾸자 이런 제안을 막 해요. 그쪽에서 던진 패였구나. 예. 50년대 때부터 계속 10년간 그랬어요. 예. 근데 그걸 누가 막았냐? 아이러니하게 이승만이 막은 거예요. 왜냐면 이승만 본인은 계속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 중심제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막았는데 실제로는 계속 국회의원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 했던 거고 이공화국이 들어서긴 했지만 이공화국이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히 또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권이 그렇잖아요. 모 후보 대세론 같은 게 있고 나머지 지지율이 되게 미약하니까 계속해서 개헌하겠다고 흔들어대고 있고 전반적인 방향은 박근혜 같은 대통령이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으니까 이걸 분산하는 의미에서 내각 책임제 쪽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선동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똑같네요. 역사가 반복된 근데 거야. 나는 이제 선동이 아니라 지금 뭐 어느 다음 대통령을 누구를 뽑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87년도에 만들어진 이 대통령 중심제의 방식이 계속 앞으로도 오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더 풍부하게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을 통해서 뽑히게 되는 사람이 이 체제의 마지막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뭐 꼭 이게 자신들이 지지율이 안 나오는 사람들끼리 어떻게든 잡아보기 위해서 계속 개헌 논의를 그냥 한다라는 걸로 치부해 버릴 수 없는, 개헌은 나름대로 굉장히 중대한 지금 논의해야 될 어떤 과제로서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개헌 논의 전체를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다만 중요한 건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이합집산으로 개헌 논의를 했던 건 흔한 일이고, 그렇죠.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또 하나 뭐냐, 의원내각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 챕터 제목이 그럴 거예요. 국회의원은 믿을 만한가. 왜냐하면 자기들도 자기들 욕망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의원 내각제에 대한 경험 자체가 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의 본질은 민의원과 참의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원과 상원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 미국 얘기긴 한데 하원은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빨리빨리 뽑아요. 지금 네. 국회의원처럼. 근데 상원은 임기가 길어요. 네. 그리고 미국은 주 대표로 뽑아요. 옛날 지금 좀 바뀌었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에 두 종류의 국회의원이 있어서 그 두 종류의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하원은 국민들의 여론을 바로바로 반영해주고 상원은 자기 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어서 상호 견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이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가 나쁘다는 걸 얘기하거나 개헌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해본 경험이 뭐냐를 기초로 해서 얘기를 풀어야지 그냥 의원 내각제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상황이 좋아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개헌 논의에서 우리가 꼭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대통령 중심제와 국민의당까지가 생긴 이후에 이제 다당제가 그러니까 뭐 3당 구조 혹은 지금은 이제 4당 구조가 어느 정도 굳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이 양자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잖아요. 대통령 중심제는 결국은 양당제적인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다당제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자꾸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의원 내각제는 우리가 훈련이 덜 됐다라고 하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비례대표제나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하지 말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뭐든지 생산성 있게 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다만 어떤 A라는 제도가 들어선다고 해서 바로 A라는 세상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독일을 얘기하는데 저기 제 책에도 독일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독일은 제가 저 책 쓰다 힘들었던 게 독일 자료를 구하는데 다 우리나라에 있는 자료는 다 히틀러예요. 이런. 근데 제 관심사는 네. 어쩌다가 히틀러가 나왔느냐를 알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들 히틀러의 세계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독일은 성숙된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않고 자꾸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웅이 누구냐면 비스마르크. 그리고 히틀러.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비스마르크 좋다. 이러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 않는. 비스마르크는 그래도 좀 꽤 괜찮았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민주주의의 성숙사의 관점으로 성숙사는 본다면 아니다. 왜냐면 비스마르크는 괜찮았는데 네, 히틀러는 일단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당 명부제 같은 방식이 도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 참화를 겪은 다음에 얘들이 자기네들에 맞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비례대표제 얘기 많이 하지만 책에도 일본 사례를 써놨지만 일본은 중선거 구제고 그렇죠. 중선거 구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소수정당의 의석수가 많은데 네. 문제 뭐냐? 소수정당도 의석수가 많지만 그렇게 되면 또 다수정당도 의석수가 많아지게 자민당은 계속 해먹는 상태가 그래 되는 해먹는 거죠. 상태가 네, 되고 네. 영구적으로 헤쳐먹죠. 예. 그러니까 마냥 우리가 헌법이든 개헌이든 논의하는 건 좋은데 현재가 문제니까 B로 가자, C로 가자 해서 바로 B나 C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짜자잔 사회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 역사와 그 사회가 그에 걸맞는 제도나 문화를 만들면서 헌법도 갖춰가는 거라는 거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있어요. 저는 그걸 묻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가 일부 학자들이 딱 인구 대비 또 이 지역이 직접 민주주의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국회를 해산하고 직접 민주주의 체제로 가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건 너무 급진적인 이야기인데. 그건 제가 별로 너무 들어보지 문제입니다. 못한 주장인데. 아니, 촛불 때 모 교수님이 나와서 책도 내시고 계속 강의가 있었는데 호응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가 실제로는 지금 입법을 국민이 직접 입법을 관장하자는 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국회가 거의 이제 권력기관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어서 당장 가능할까요? 근데 이건 있어요. 저는 이제 자치의 부분에서 외국의 주로 헌법들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법령이 아니라 법률의 제한 범위를 둬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률 내에서 자유롭게 하라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웃긴 게 법령이에요. 그러니까 법률과 행정명령.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행정명령이 굉장히 강화되는. 네, 대통령이 다 지방자치를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예산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권을 갖고 있고. 또 심각한 거는 우리의 지방자치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투표권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치 역량을 길러가기 참 힘든 구조라는 거죠. 근데 지방자치 얘기가 나왔으니 망정인데 이번에도 왜 뭐 문재인 캠프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또는 뭐 안희정 같은 경우에 좀 더 그것을 센 버전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연방제 수준의 거의 무슨 지방자치 이런 얘기까지도 한켠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 지방자치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이제 뭐 개헌 논의가 인다고 하면 어떤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 말이 뭐냐면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문제니까 확 갈아엎으면 새로운 세상이 오냐라는 건데 연방적 지방자치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고구려백제 신라부터 지금까지 연방이었던 적이 없고 그렇죠. 중앙집권 국가로 왔고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의회도 단원제와 지방자치단체장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국회의원이 단원제잖아요. 얘네들을 더 광역구로 뽑는 거예요. 차라리 광역구에 한 2명씩 뽑으면 얘네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차라리 지금 국회의원처럼 지역 대변인처럼 권한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전체 지역 균형을 생각하는 조금 더 광범위한 국회의원 집단과 지역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지자체 간의 양원지적 도의원, 도의원, 시의원. 그렇죠. 그렇죠. 도의원이나 시의원한테 실제로 그 지역구에 대한 영향력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제하고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지금은 사실 우리가 국회의원하고 지방의원하고 따로 놀잖아. 근데 사실은 그 둘의 롤도 잘 모르잖아요. 이게 국민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제 말은 뭐냐면 국회의원을 조금 더 상원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들을 하원화시키면 양자 간의 견제가 되면서 조금 다른 지형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이 옳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온 거에서 뭔가를 붙여가면서 우리의 전통을 만들어야지 갑자기 대통령 바꾼 다음에 입시제도 바꾼다고 해서 입시 문제 안 해결됐잖아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들 해버릴 경우에는 간접민주주의가 더 완고하게 정착돼 버리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직접 민주주의로 한 2,000명 단위나 3,000명 단위의 하부적인 섹트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건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 것들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뭐 연방적 자치제든 이런 거창한 말로 해결이 된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하나하나 어떻게 잘 바꿔가면서 우리 사회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갖춰갈 것이냐라는 합리적 생각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정확하지 얘기를 않을까. 했는데 령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것과 관련해 세수만 교환을 해도 지자체가 할 일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세수 교환도 안 이루어지고 법령도 령 하위 단위, 대통령 령 하위 단위로 입에 못하게 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자체장을 갖고 놀아요. 맞아요. 네. 이런 개 같은 지방자치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라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게 맞죠. 아니, 그 국정교과서 같은 거 보더라도 교장이 어찌됐건 임명을 교육부 장관이 하니까 그렇죠. 교장이 언제나 다 학교에서의 전위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체해 나가면서 자치의 공간과 자율의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렇죠. 한국형 민주주의라는 거, 그 박정희가 만든 그 나쁜 한국형 민주주의 말고 오늘 우리의 맥락에 맞는 우리 수준에 맞는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꾸 계속 언론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들은 거대한 담론으로 마치 옛날 이명박이 입학사정관제로 바꾸면 입시제도 해결 다 된다고 했는데 해결 하나도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그런 것처럼 더 심화됐지. 네, 야당에 누가 나와서 그럴듯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좋은 세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개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개헌은 사람들은 인식 속에 거의 99%가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개헌은 인권을 더 강화한다거나 뭐 소수자의 권익을 대변한다거나 복지를 더 강화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발전돼야 되는 게 일단 맞잖아요. 제와의 그렇죠. 분배를 더 강화하거나. 네. 그런 논의는 사실상 별로 없는 것 같고 항상 뭐 4년 중임제냐, 의원내각제냐 이런 식으로만 계속 도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치 이거는 몰입애들의 권력 그렇죠. 다툼. 지금 현재 뭐 개헌특위가 국회에서 지금 가동 중이긴 해서 저번에 그 발안제 같은 거 그런 거 뭐 추진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 헌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는 이유가 사실 우리 법감정으로는 박근혜 그냥 내려왔으면 좋겠지만 최대한 법에 의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지금 한 3개월 가까이 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쪽에서는 이게 편파적이고 약간 무법지대처럼 헌법재판소를 막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맞아요. 탄압이나 당하고 있는 양 이렇게 헌법 맞춰도 이 사람들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을 헌법이 벌어준 결과가 돼버리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씩 해봐요.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게 욱하는 성격에 국민들이 와 들고 일어나서 끌어내렸더니 이 사람 죄가 없네? 뭐 이렇게 될까 봐서라도 뭔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겠지만 어쩌면 그래서 민주주의가 좀 지치고 힘든가 봐요. 우리가 그냥 그 당시 들었던 수많은 보도만으로도 박근혜 그냥 내려오면 맞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렇게 느끼고 그건 이제 제가 독일 편에다가 썼던 말인데 헌법 사이에도 틈이 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독일 보수주의자들이 많이 썼던 말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글을 잘 써놔도 그 글을 악용하면 된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너무 답답한 부분. 그러면 이 책을 제가 살짝 봤는데 그 유신 시대의 도시산업선교회 네.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제가 약간 뜬금없었고 제 느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북유럽 이야기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헌법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네, 피디님 너무 아까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헌법 얘기하면 권력구조 개편밖에 모르는데 헌법 내용의 3분의 2는 다 기본권 관련된. 네, 사회권, 노동권 같은 우리의 생활세계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걸 계속 입증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재헌헌법 때도 광복군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될 길은 민족 사회주의다라는 걸 주장을 대놓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같은 공산국가는 아니지만 충분히 사회주의적인 가치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국가 이런 얘기를 막 했고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정북이네. 근데 그 사람이 광복군 총사령관이란 말이고 그분이 대동청년단 단장이니까 완전 극우파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하나하나 왜곡되면서 사실은 북유럽 같은 나라들이 북유럽이 지금처럼 사회복지 국가가 됐던 기간이 놀랍게도 1910년부터 35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랬는데 그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발전시켰다면 우리는 그때 막 도시산업선교회니 뭐 YH 사건 전태일 이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정말 손톱만큼도 인정을 안 하던.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대비를 시켜보고 싶었던 거죠. 봐라, 헌법은 이런 노력 속에서 우리의 어떤 광범위한 사회복지라든지 우리의 생활세계를 바꿔가는 것이 헌법이지 절대로 권력구조 개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뭐 그런 대비용으로 사실은 좀 그렇게 묘사를 넣었던 거죠. 야, 시기에 적절한 책이네요, 그럼. 그러네요. 바로 영리해. 그런 게 듣고 싶었고, 심 읽고 작가님, 싶었죠. 심 작가님 보면 영리해. 뭐 굉장히 스마트해요. 시대가 뭘 원하는지 아는 사람이야. 이런 분은 정치해야 되는데. 다들 정치만 하면 그러니까 안 되죠. 어쨌든 제왕적 리더가 나와서 헌법을 개혁해야 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거 교훈 정말 저 배웠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것은 기본적으로 광복 이후잖아요. 독립 이후인데 그 당시 헌법이라는 것이 어쩌면 지금 2000년대에는 좀 안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비님은 항상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지금은 한 사람이 리더가 끌어가는 게 아니고 다수 대중이 이렇게 의지를 모아서 끌어가는 지금 현재가 딱 그 상태 아니에요. 촛불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면은 그런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현재 오늘 헌법이. 네. 그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데 개헌하면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 구조에만 계속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 헌법 관련한 책을 쓰셨으니까. 네. 본인은 권력 구조만 놓고 이야기하면 어떤 권력 구조를 현실에 맞는 걸로만 따진다면? 일단은 저는 그 굳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치유한다면 뭐 저는 5년 단임제를 뭐 8년 중임제 이거는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면 5년 단임제도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끝나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다시 만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마냥 5년 단임제가 부정적이진 않고 그것보다는 아까 얘기한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대통령이 대통령 됐다고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통령 선거제를 한다라든지 혹은 국무총리가 말만 책임 총리가 아니라 국무총리의 권한을 세게 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국무회의 의결권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딱 그래요. 프랑스가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10개를 밀어붙일 때 총리는 100개를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명을 하더라도 총리나 국무위원의 자율성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저는 5년이냐 8년이냐는 막 알아서 했으면 좋겠고 그것보다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그 임명된 국무위원에게 자율성을 주면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마냥 선거권도 의미가 없는 게 요즘에 뭐 법관 선거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 투표로 사법부장. 네네 하는데 그것도 미국을 자꾸 선출직으로 예, 만드는. 그건 제가 책에다가 썼다가 뺐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그 연방대법원은 다 임명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에서 일부 그렇게 하는데 전혀 효과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데까지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그 배심제하고 기소 배심제하고 재판 배심제 전면 도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법부 장이 권한이 없어지거든요. 자동으로 네네. 미국처럼. 네네. 그러니까 그거가 원래 만약에 투표가 그러니까 선거직으로 사법부 3부 장을 뽑지 못한다면 적어도 사법부가 행정부로서 독립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배심원제 기소 배심제나 어쨌든 재판 배심원제를 전면 의무적으로 도입해서 이것이 검찰의 기소권을 시민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게 개헌하는 방식도 있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사법부 장을 선출하는 것보다도 훨씬 훌륭한 네네. 민주주의에 부합된다는 네.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법부장을 결국은 임명하는 그러니까. 구조를 좀 개선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의 권한을 완전 분할을 시키거나 분할시켜버리거나. 이런 모델이 다 있어요. 네. 비교적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한국적인 그 현행 정치 체계에서 많이 쓰는데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구분해서 봤을 때 내각제로 간다고 해서 어떤 뭐 제왕적이고 독선적인 권력이 안 나타난다 뭐 이런 사례가 있나요?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은 오늘 했던 얘기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 나라의 역사와 그 나라의 사회 수준이 결국은 국민성이라든지 네, 네. 어떤 그 시민들의 반응이 만들어내는 거지 정치 제도 자체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단적인 예로 지금 프랑스도 비상대권을 갖고 있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비상대권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힌덴부르크 독일 대통령이 히틀러를 임명했던 게 비상대권이에요.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이제 유신 직전에 비상 상황, 딱 비상조치법 통과시키고 유신 밀어붙이는 그런 걸 비상대권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헌법적으로 없죠. 우리나라는 의회 해상권도 없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비상대권도 갖고 있고 의회 해상권이 좀 헷갈린다. 아무튼 비상대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비상대권을 쓴 일이 있냐? 프랑스 대통령들이. 없어요. 없어요. 드골도 안 썼어요. 드골 그 카리스마 있던 드골 대통령도 자기 의견을 이렇게 유지할 때는 이렇게 요구할 때는 막 국민투표 같은 거 시도하거든요. 근데 국민투표 딱 패배하니까 딱 물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 민주주의 수준의 문제죠. 그렇죠. 정치 수준이죠. 우리가 집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교통법 위반으로 도로에 나왔다고. 도로교통법 위반. 근데 사실은 헌법에는 이제 집회 결사 뭐 이런 게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또 헌법 무슨 소원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게 어느 게 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헌법이 당연히 우선이 돼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뭐 우리가 경찰을 욕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치안 유지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것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됩니까? 이 책에는 거기까지는 안 써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헌법적 가치가 우선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헌법을 들고 온 이유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니체가 뭐 기독교를 노예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초인을 강조 이런 일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힘없는 일반 대중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권력자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 저는 헌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이 사회에서는. 그렇다면 헌법적 가치가 지상 명령화가 되어 가는 것이 전제인 거지. 그걸 반대로 생각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과정상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헌법적 원칙 속에서 집회와 시위 자유를 보장하고 그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부작용들을 개선해 나갈까 식으로 예를 들면 최근에 뭐 그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말도 안 되는 행태 같은 것들은 또 경찰들이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보장하죠. 그 뭐예요 그건 그 사람들은 왜 단속을 안 하고 제자가 편의점 거기 알바하거든요. 아니 진상 난장을 핀다는 거잖아요. 아니 진상 난장 정도가 아니라 막 폭력적 위협을 굉장히 막 느끼니까. 저도 계속 맞고 다닌다고 얘기했잖아요. 손 맞아가지고 좀. 왜 맞고 다니세요? 아니 그냥 기습적으로 차요. 마음 아프게. 근데 아까 그 얘기 저도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게 이 책이 너무 소중했던 게 뭐냐면 이번 촛불이나 박근혜가 우리한테 큰 선물을 줬다면 바로 이 헌법을 공부하게 만드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헌법을 너무 등한시했고 시행령이나 법령을 우선해 했잖아요. 솔직히 이게 대통령 고난이 너무 세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저도 공무원 출신이고 이제 법을 집행하는 하위 단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헌법 같이 입에 댄 게 너무 많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집회를 해서 내가 도로를 나갔어. 그럼 도로교통법 위반 딱지 하나 끊으면 돼요. 네. 그렇잖아요. 5만 원짜리. 근데 소환해서 조사를 받아요. 지시법으로. 그리고 결국 벌금은
도로교통법으로 5만 원짜리 끊는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때 내 인권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굉장히 내가 국민들의 인권을 지금 침해했구나라는 걸 죄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어떻게 바꿔야 될지 고민했는데 김재동이 강의를 듣고 와 이게 바로 공무원들한테 헌법을 잊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근데 거죠. 제 생각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국민적 헌법적 수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제 민주정부가 수립됐는데 지금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는 집회를 일상적으로 우리 말하는 이제 정반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쟤네들은 도로로 걸어 나와가지고 불법적으로 도로를 무단 점거하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또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헌법을 수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저는 그들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좀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순화된 집회. 그러니까 순화된 집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야 도로교통법이 중요해 지금 헌법이 중요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헌법을 지키는 방법은 정반대로 그들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만약에 민주정부가 똑같은 식으로 처벌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또 정반대로 니도 헌법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정반대로 해석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법의 적용에 있어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헌법 수호자라고 한다면 그 기준이 동일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도로교통법 위반이 뭐가 중요해 헌법이 중요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도로교통법을 지켜 가야 되는 쪽으로 민주정부가 바뀌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하면 배치에 있어서 정반대의 논리를 서로 항변해야 되는 모순점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헌법을 국민이 만드는 거고 그렇죠. 국민 안에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드는 거고 법률 안에서 행정명령이 작용하는 거고 그 진행이 되는 거니까 사실 이게 충돌되는 게 아니라 헌법의 기준 속에서 합리성을 가지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죠. 우리가 박근혜 씨가 그 뭐죠? 너무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취업 규칙 있잖아요. 행정 규칙으로 명내려 버린 거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은 상위법에 다 입에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상위법에 입에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입에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따지고 무력화시키는 과정이 장애투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유지하기 위한 법은 광의 해석하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민초들이 적용되는 법은 너무 타이트하게 적용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예전에 집회마다 전부 채증해가지고 전부 통보 보냈잖아요. 수천 명한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수단체 거의 테러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어제 제가 분명히 눈으로 봤어요. 경찰 싸대기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체포 안 해요. 제가 만약에 길거리에서 경찰 싸대기 때렸으면 수갑 채워버리거든요. 집회 때.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상기국 집회나 박사모 집회들은 그렇게 봐줘버리는. 이게 정말 뭐 개판인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얘기가 이제 엎어치나 매치나가 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회 수준이란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면 프랑스가 왜 대통령제가 살아남았냐면 왕당파를 흡수하기 위해서 살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 국가인데 최근 말고 옛날에 네. 원래 의원 내각제 국가인데 왕당파를 밀어내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권력이 약한 상징적인 대통령제를 유지해서 국가의 통합은 좀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를테면 왕정의 어떤 그림자 같은 그렇죠, 형태인 그렇죠. 거잖아요. 대신에 절대로 이한테 권한을 주면 안 된다. 아, 그래서 권한을 줄였었죠. 그렇죠. 근데 그게 나중에 깨진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사실은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나 모순적이고 뭐 하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로 지금 바로 이런 담론을 딱딱 붙여서 설명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나무님 이야기가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뭐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마치 왼쪽 오른쪽이 거울상처럼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떤 진영 논리에 갇히는 문제인데 뭐 그렇게 되었을 때에 헌법을 적용할 것이냐, 뭐 집회의자 뭐 그냥 법을 적용할 것이냐, 이제 지금의 어떤 그러니까 거울상처럼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를테면 외국 같은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홀로코스트에 대해 부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금지를 한다든가 또는 뭐 다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그 자유 자체를 부인하는 파시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태극기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가령
정권이 이제 바뀐 이후에 저런 방식의 집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집회의 자유는 용인하되 문제는 거기에서 나오는 주장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똑같은 뭐 무슨 거울상이어가지고 이쪽은 그걸 다 인정해 줘야지 자유민 그러니까 그래야 민주주의지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제 말을 오해하고 계시는데 우리 쪽이 길거리 나가서 도로교통법으로 걸리면은 헌법에 자유가 있는데 뭔 소리냐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은 어버이연합들이 도로를 점거하면은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해라 이야기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일단 법을 지키는 상태에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면의 이중성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집회하더라도 도로 나가면 적어도 집시법이나 기타 이런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딱지 뗄 걸 각오하고 집회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상의 내가 응징을 받는 걸 저는 나쁘다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총괄적으로 뭐 사실 헌법 이야기하면 지금 이게 1시간으로 되겠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거 우리 이야기하라 그러면 한 10시간도 할 수 있죠. 네네. 진짜 쓰러질 때까지 할 수 있어. 당 떨어지기 전까지는. 초콜릿도 필요해. 근데 문제는 헌법 책도 아마 원래 전공은 아니셨을 테니까 네네. 공부를 막 하시면서 썼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 헌법에서 뭔가 조금 하자랄까요?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공부해 보신 결과 우리나라 헌법에 개선돼야 될 만한 사항들이 뭐뭐 있습니까? 부족하다거나 너무 과잉됐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헌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세계에서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첫째 권력 구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좀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자치나 사법부 문제 같은 것들도 좀 개선이 필요하고 아까는 뭐 사법권 투표 그러니까 법관 투표제를 나쁘다고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20화국 헌법에 보면 다 투표권 그러니까 투표로 뽑거든요. 법관은 그런 실행은 안 됐지만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개선들은 있는데 문제 사회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세계의 문제인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안 지켜지고 있는 것들이 투성이죠. 다만 뭐가 있냐면 이것도 결국은 박정희의 유산인데 헌법의 조문들이 놀랍게도 다 주어가 국가가 많아요. 국가. 그러니까 원래 헌법은 이게 율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보장인데 국민에게는 뭐 국민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압도적으로 구절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국가는으로 가요. 아하. 왠지 이해가 딱 오시죠. 예. 박정희 시대 때 그런 것들. 그래서 국가가 균등하게 사회를 발전시킨다. 국가가 뭐 복리를 달성시켜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잖아. 여기서 그 짐이 국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짐이 국가가 되는 거고 모든 건 다 그냥 국가가 주도하는 게 되는 거고 우린 더더더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 일부가 국가와 대통령을 구분 못하는 그런 현상까지 이 현상까지 발생되는 거예요. 사실 국민이 국가 아닙니까? 바로 그거. 그러니까. 네. 어떤 실체 땅덩어리가 아니고. 헌법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주권자가 국가인 거죠. 왜냐하면 재헌헌법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이제 특권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렇죠. 특권 계급이 형성될 때 그거를 조정하는 거를 국가의 의무로 봐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러면 특권 계급이 조성이 안 되게 하려면 뭐 토지 개혁이라든지 뭐 임야 문제라든지 뭐 다 정리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3공화부터 지금까지 헌법들은 다 뭐냐면 국가가 건강한 국민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거저거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가장 부정적인 측면은 그걸 악용하는 게 문제죠. 그러나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결국 주체가 민주국가인데 민주가 아니라 국가주의로 헌법이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는 여전히 그렇구나. 있죠. 예, 예. 그러면은 박근혜 탄핵과 이 촛불은 아마 우리 역사에 가장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어쩌면 가장 큰 사태, 미증유회 사태. 요런 기간을 거치고도 헌법에 그 정신을 담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국민이 국가인 그런 나라를 만들지 못한다면 다시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문화시키고 헌법에 반영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개헌이 있긴 있어야 돼. 뭐 정권이 바뀌어서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개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권력규제 개편 말고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 오히려 보이고 이 헌법에 이 촛불 박근혜 탄핵에서 만들어진 헌법에는 정말 어떤 문구만큼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첫째는 무조건 이익균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나라의 전통 속에서 더 좋은 전통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재헌헌법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기업 경영에 의해서 나오는 수익은 노동자와 경영가가 공유한다. 그리고 그 공유를 위해서 그 당시 국회에서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당시 국회는 되게 생산적으로 토론을 하는데 제가 국회 속기록을 다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읽진 않았지만 이 개헌 과정 때는 70년간의
속기로 다 읽어봤는데 정말 웃긴 게 뒤로 갈수록 읽을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나중에 가면 우리 이승만 선생께서 독재람이 뭐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셔야지 이런 발언을 국회에서 맛이 가기 시작하는구나. 상상을 초월해 이게. 그러면은 이제 헌법이 아니라 일종의 바치는 헌정문 비슷하게 돼버린 진짜 거잖아. 그래. 근데 그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게 한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 그날 회의에서 한 4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박정희 때는 그런 게 없어요 또. 왜냐면 그런 논의 자체를 왜냐면 이게 확 쳐버리니까. 아니,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약한 여자 대통령을 다구리 넣고 있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그때도 어떤 김진태가 있었단 얘기네. 네, 근데 이제 재헌헌법 당시에 보면 이익균정권을 두고 문시환, 제가 이름도 안 까먹어요.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문시환 의원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건 결국은 노동자의 경영참여 보장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사진에다 몇 명 이상 이게 노동자 넣어야 된다. 학교로 말하면 사립학교에다가 뭐 이사 중에 교사 대표 몇 명 넣어야 된다. 교장 공모제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 정복 빨갱이라는 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얘기는 별 의미가 없어서 우리나라 얘기로 하는 게 좋고 임시정부 얘기도 많이 하지만 임시정부보단 그냥 대한민국 정부 때도 박도 못하는 오늘 우리 얘기 대한민국사로 봤었을 때도 재헌헌법에는 이익균정권이 있고 그 이익균정권을 부활을 시켜서 이제 한편에서는 기업 경영의 문제, 한편에서는 사회복지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거점을 마련했어요. 저는 그 아까 부록이 참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보통 왜 헌법학 책에도 보면 뒤에 이렇게 그동안의 재헌헌법에서 이게들이 있어요. 과거 헌법이. 네. 근데 난 특이하게도 이게 과거 재헌헌법부터 나와. 이거는. 그래서 맨 뒤에 87헌법이 마지막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보통 다른 책에는 지금 헌법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했다는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거꾸로 순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재헌헌법을 제일 앞에다 놨구나.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잖아. 당신들이 그렇게 국부로 내세우고 싶어 하고, 여기에 무슨 건국절이니 몸내 하면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 재헌 헌법이 뭘 얘기하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책을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찾아보기 좋게 별책 부록이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저도 제 한계 속에서 책을 썼고 하지만 원 자료인 헌법이 있으니까 제가 가이딩은 대드리지만 또 보면서 심용환 이건 놓쳤네 이런 거 있네 하면서 새로운 상상력을 또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별책 부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헌법의 상상력이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0호가 지금 현재까지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시행된 게 1988년이니까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죠.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력구조 개편 말고요. 그거는 지연 말단적인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헌법의 정신이나 이념을 좀 시대에 맞게 따라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심 작가님, 저희 애청자분들께 못하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강연 제목이 돼버리기도 했는데 헌법을 상상하라. 헌법으로 상상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책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헌법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상상력이 있고요. 우리가 또 우리의 생활 세계를 헌법으로 투영시킬 때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의 마무리에 뭐라고 썼냐면요. 꿈을 꾸기 힘든 시대지만 꿈을 꿔야만 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렇죠. 뭐 저는 뭐 정치가도 아니고 뭐도 아니긴 한데 제가 나눌 수 있는 건 지식인 것 같고요. 저와 함께 헌법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상상력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민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최후의 보루 헌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헌법의 상상력 많은 분들 구매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